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능 완성의 노연서입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 운문 유형 연습 마지막 시간이에요. 자, 우리 수능 완성에서 앞부분 유형편은 개념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부분이라고 했죠. 그래서 개념 막차 타고 그 다음에 유형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익히고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개념과 유형을 다 잡지 못하면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형 연습을 할 때는 어떻게 한다? 앞에서 우리가 단골 유형 시간에 배웠던 개념들과 그리고 유형별 접근법들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적용해가면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 따로, 개념 따로. 이렇게 되면 개념을 정리한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도요, 이번에 같이 우리가 전에 배워왔던 그런 개념들 적용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문제를 풀어가도록 할 겁니다. 마지막 유형 연습이니까 좀 더 집중해서 봐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번에 나와 있는 1번부터 5번에 해당하는 지문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30초의 투자 해야 되겠죠? 자, 30초의 투자 뭐 먼저 하라 그랬어요, 선생님이? 한 작품 가지고 물어보는 거 또는 보기가 있는 거 이런 문제부터 먼저 풀어보자고 했습니다. 지금 딱 보니까 28쪽 딱 보니까 보기가 어디 나와요? 2번 문제하고 5번 문제에 있네. 그쵸? 자, 그래서 선생님 30초의 투자 어떻게 할까요? 자, 먼저 2번 문제의 보기에다가 그리고 가작품, 그쵸? 요거 붙여가지고 같이 가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5번에도 보기 있죠? 자, 지금 2번 보기도 그렇고 5번 보기도 그렇고 다 이 시가 사실 시들이요. 쉬운 시가 아니에요. 그런데 보기를 보고 나서 보면 아, 요런 얘기 하고 싶었구나. 요런 게 감이 딱딱 잡히거든요. 자, 그래서 5번의 보기 요거 보면서 자, 다작품 해결합니다. 그러면서 물론 문제들도 그때그때 해결을 해야겠죠. 자, 그러면 가와 다를 봤다. 그러면 4번 문제 풀 수 있겠죠. 왜요? 4번은 지금 A와 B를 비교한 내용인데 A는 가에 있고 B는 다에 있어요. 4번 문제 해결하고 자, 그 다음에 뭐가 남았어요? 나작품 남았죠. 자, 나작품을 보고 나작품 가지고 뭐 3번 문제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3번 문제 수업 시간에 나에 대해서 발표한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선생님 발표 문제? 발표 문제 아니죠. 시의 해석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3번에 나와 있는 선택지 1번부터 5번까지는 이 나시에 대한 해석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5개 다 맞는 걸로 생각하고 나중에 하나 틀린 거를 골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3번까지 해결하고 마지막으로 공통점 물어보는 1번 문제 이렇게 하면 끝나겠죠. 30초의 투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은 같이 한번 이제 시를 볼 텐데요. 뭐 먼저 본다? 자, 2번의 보기를 보면서 가시를 읽을 수 있는 힌트를 얻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보기 보니까 자, 작품 황혼에서 보이는 이육사의 시적 욕망은 즉 이육사가 시에서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자, 그건 뭐냐 하면 외로운 존재들을 뜨거운 애정으로 감싸 안는 데 있다라고 했어요. 자, 즉 이육사는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냐? 외로운 존재들을 자신의 어떤 뜨거운 사랑으로 감싸주고 싶대요. 그리고 그 욕망을 성취해주는 것이 바로 뭐다? 황혼이라는 거죠. 이 작품의 제목 황혼. 황혼이 뭐예요? 그쵸? 저녁에 그 노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저 붉은 노을, 난 너를 사랑하네. 이 붉은 노을, 봐봐. 여기에서도 뭐예요? 너를 사랑하네 라고 했잖아요. 그쵸? 자, 이 붉은 노을을 통해서 모든 그런 외로운 존재들을, 외로워요. 이런 외로운 존재들을 감싸 안아주고 싶은 게 시적 화자의 태도다. 요걸 가지고 시를 들어가서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2번 문제 풀어야겠죠? 2번 문제가 뭐예요? 보기에 외로운 존재들로 볼 수 없는 걸 찾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외로운 존재에 속하지 않는 거 하나 찾아오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가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황혼. 자, 내 골방에 커튼을 걷고 정성된 마음으로 황혼을 맞아들이노니 자, 지금 나는 여기에서 황혼을 맞이해 드립니다. 그쵸? 자, 이 황혼이라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뭘 할 수 있는 것이냐? 사랑으로 외로운 존재를 감싸 안을 수 있는 매개체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 황혼을 나는 내 방 안으로 불러들여요.
바다의 흰 갈매기들 같이도 인간은 얼마나 외로운 것이냐. 자,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외로운 존재라고 인식을 하고 있네요. 그죠? 자, 황혼아, 너의 부드러운 손을 힘껏 내밀라. 자, 황혼아 라고 해서 황혼을 너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쵸? 자, 그리고 황혼, 아라고 하고 있죠. 자, 이건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가르쳐준 개념 중에 뭐가 있었나요? 자, 구체적 청자 설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에다가 황혼을 너라고 부른다는 거, 황혼을 의인화하고 있는 것으로 봐줘야겠죠. 황혼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손을 내밀 수도 없잖아요. 황혼의 손이 어딨어요? 노을에. 그런데 마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해서 대상을 의인화하고 있다. 구체적 청자로 만들고 있다. 두 가지 내용 기억해야 되겠죠? 자, 너의 부드러운 손을 힘껏 내밀어라. 내 뜨거운 입술을 마음대로 맞추어 보련다. 자, 뜨거운 입술을 너의 손에 입 맞추고 싶어. 내 뜨거운 입술을 너의 손에 맞추고 싶어. 이게 뭐예요?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그냥 애정이 아니었죠. 뜨거운 애정. 자, 뜨거운 애정. 빨간색으로 칠해야겠어요. 자, 이 뜨거운 애정을 화자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내 품 안에 안긴 모든 것에게 황혼아, 내가 너에게만 입 맞추는 것이 아니라 너의 품에 안겨있는 모든 것에게 나의 입술을 보내게 해다오. 황혼의 품에 안겨있는 모든 것, 바로 외로운 존재들이 되겠죠. 자, 그 모든 외로운 존재들 구체화되고 있어요. 저 12성자 뭐예요? 별자리죠. 그렇죠? 12개의 별자리에 반짝이는 별들에게도 그 별들도 외로운 존재예요. 그리고 종소리 저문 삼림 속 그윽한 수녀들에게도 자, 종소리가 저물어가는 숲 속에 그윽한 수녀들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 표현법 앞에서 우리가 개념에서 배웠던 거 뭐 있어요? 자, 종소리 저문이라는 표현에서 찾아낼 거 있죠? 자, 종소리라는 것은 감각적 이미지입니다. 어떤 감각이죠? 소리, 땡 들려오는 소리, 청각이죠. 자, 그리고 저물어 간다라는 거는 뭐예요? 해가 저문다? 시각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종소리는 소리, 청각적인 것이고 저문다라는 것은 어떤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것인데 마치 소리가 눈에 보이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각의 전이가 나타난다. 자, 여기서 나타나는 표현법 뭐예요? 공감각적 심상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공감각적 심상을 사용해서 자, 이런 부분을 여기에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수녀들에게도 역시 별들과 마찬가지로 이 수녀들도 뭐가 되는 건가요? 외로운 존재들이 되는 거죠. 자, 시멘트 장판 위 그 많은 수인들에게도 자, 수인이라는 거는 뭐예요? 죄수들이죠. 그쵸? 자, 그래서 감옥의 그 차가운 바닥, 시멘트 장판 위에서 떨고 있는 그런 수인들에게도 의지가지 없는 그들의, 자, 의지가지가 뭐예요? 의지할 곳 없는 그들의 심장이 얼마나 떨고 있는가. 자, 그래서 지금 뭐예요? 황혼의 품에 안겨있는 외로운 존재들의 예로 무엇을 제시해준다? 별들, 수녀들, 수인들이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요. 고비 사막을 걸어가는 낙타탄 행상대에게나 사막을 걸어가는 낙타타고 있는 그런 행상인 얼마나 또 외롭겠어요. 아프리카 녹음 속 활 쏘는 토인들에게라도 황혼아, 내 부드러운 품 안에 안기는 동안만이라도 지구의 반쪽만을 나의 타는 입술에 맡겨다오. 역시 뭐예요? 문장 구조로 봤을 때 뭐예요? 그 행상대나 그 토인들에게 나의 그리고 나의 지구의 반쪽, 자, 이런 것들을 나에게 맡겨다오. 내가 그들에게 입술을 맞출 수 있게 해다오라고 해서 역시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들도 외로운 존재들로 봐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내 5월의 골방이 아늑또하니 자, 왜 아늑해졌을까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커튼을 걷고 방 안으로 황혼을 불러들였다고 했죠? 자, 그래서 내 방이 굉장히 아늑해졌어요. 포근해졌어요. 황혼아, 내일도 저 푸른 커튼을 걷게 하겠지. 내일도 또 저 황혼이 찾아오겠지. 암암이 사라지는 시냇물 소리 같아서 한 번 식어지면 다시는 돌아올 줄 모르나 보다. 자, 이건 뭘까요? 자, 황혼이라는 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게 아니죠. 그렇죠? 저녁에 노을이 졌다가 다시 깜깜해지는 밤이 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 황혼이라는 것도 내일도 또 찾아오겠지라는 것은 뭐예요? 지금 일단 황혼이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암암이 사라지는 즉
먼 곳으로 사라지는 그런 시냇물 소리 같아서 한 번 식으면 다시는 돌아올 줄 모르나 보다. 일단 황혼이 떠나가 버린 그런 상황을 지금 여기서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굵은 글씨로 표시된 것들, 이 중에서 외로운 존재가 아닌 걸 찾으라는 것이 아까 2번 문제의 답을 찾는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뭘까요? 자, 별들, 수인들, 이런 애들한테 나의 입술을 보내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행상대, 토인들, 이런 애들을 나의 타는 입술에 맡겨달라고 했어요. 이런 애들은 내가 입을 맞추고 싶은 외로운 존재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마지막에 나와 있는 시냇물 소리. 자, 이 시냇물은 뭐예요? 자, 암암이 사라지는 시냇물 소리 같아서 자, 저 황혼도 지금 사라지는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시냇물은 황혼을 표현하는 보조관념이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거 시냇물은 이 자체로 외로운 존재가 아니라 황혼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다. 황혼은 뭔데요? 외로운 존재 그 자체가 아니라 이 외로운 존재들을 포용할 수 있는 하나의 대상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2번 정답 뭐가 되겠어요? 시냇물 골라줘야 되겠죠. 5번이 답입니다. 자, 다음으로 다작품 5번이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5번에 보기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다작품에는 이상세계를 추구하는 작가의 내면의식. 화자의 태도 이거예요. 그죠? 이 다작품 아직 읽어보진 않았지만 다작품에 나타난 화자의 태도는 이상세계의 추구다 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봅시다. 자, 이러한 의식은 두 가지 면에서 구체성을 띠고 있답니다. 자, 이상세계를 추구하는 작가의 내면이 두 가지 면으로 나타난다는데, 자, 첫 번째는 뭐냐? 이상세계가 단순한 소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실 세계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비판의식으로 토대로 한다. 즉, 자, 그냥 이상세계가 왔으면 좋겠어. 그냥 소망만 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기 위해서는 현실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래, 그러면 안 되지 하는 반성과 비판, 이거를 거쳐야만 이상세계가 온다라는 게 첫 번째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둘째는 그것을 이루는 과정이 뭐예요? 그것. 이상세계죠. 그쵸? 이상세계를 이루는 과정이 험난하고 고통스러운 것으로 형상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자, 그러면 다작품 대충 알겠죠. 그쵸? 다작품에서 화자는 어떤 이상향을 추구해요. 그런데 그것은 그냥 소망한다고 오는 게 아니라 반성과 비판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시 속에 반성과 비판의 모습이 나타나겠죠? 자, 그리고 또 뭐가 나타나야 돼요?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의 험난함, 그리고 고통스러움, 이런 것들을 나타내주는 시어를 우리가 찾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다작품 한번 요거에 근거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춥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가 춥다. 자, 추워. 좋아요? 안 좋죠. 자, 지금 아까 우리가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뭔가 현실은 고통스럽고 부정적이고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고 했죠. 춥다는 게 바로 그런 현실에서의 고난을 나타내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춥다. 눈사람이 되려면 얼마나 걸어야 할까? 자, 눈사람이 되려면 눈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국? 자, 나 이거 되고 싶은데 도대체 이거 되려면 얼마나 더 걸어가야 돼? 즉, 이 눈사람은 내가 되고 싶은 것, 즉, 내가 지향하는 자신의 어떤 자아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5번에 1번 보세요. 자, 5번에 1번. 자, 눈사람은 이상세계를 살고자 하는 화자의 이상적 자아상을 나타내는군. 자, 이상적 자아상, 즉 내가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추워, 지금 추워. 하지만 나는 눈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 걸어가야 돼. 근데 얼마나 더 걸어가야 되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눈사람, 이상적 자아의 모습으로 볼 수 있겠죠? 1번 맞는 설명이에요. 자, 잡념과 머리카락이 휘어지도록 걷고 밤의 끝에서 또 얼마를 걸어야 할까? 자, 잡념과 머리카락이 휘어진다? 머리카락이 휘어진다는 것은 뭔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겠죠. 늙어가는 거니까. 그건 알겠어요. 그런데 잡념이 휘어진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잡념이 사라진다는 거겠죠. 자, 내가 이렇게 눈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이상세계로 가기 위해서는 철저한 반성이 있어야 된다. 현실 세계에 대한, 현재에 대한 철저한 또 비판이 있어야 된다. 거기에는 고통과 고난이 따른다라고 했어요. 나의 모든 잡념이 다 없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쵸? 잡념을 다 없애야 돼요. 반성하는 자세예요. 그 다음에 밤의 끝에서 또 얼마를 걸어야 할까? 자, 밤새도록 걷고 그 끝에서 또 걸어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넓은 밤, 사람들은 밤보다 넓다. 그래서 눈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는 길, 굉장히 멀고 험난한 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쉽지가 않네요. 그죠? 자, 그 다음 2연을 보세요. 사물에 이름을 붙이고 즐거워하는 사람들. 이름을 붙여야 마음이 놓이는 사람들. 이름으로 말하고 이름으로 듣는 사람들. 이름을 두세 개씩 갖고 이름에 매여 사는 사람들. 자, 여기에서 이름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그냥 김구라 씨 이런 식으로 이름을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자, 여기에서 말하는 진짜 그 이름은요, 사람들에게 붙여져 있는 그 성명,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세요. 사물에 이름을 붙이고는 그걸 보고 좋아한다. 그걸 붙여놔야 마음이 놓인다. 심지어 그 본질보다는 이름으로 말하고 이름으로 듣는다. 즉, 여기에서 이름이라는 것은 뭔가 허위, 허상,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즉, 그 사람의 어떤 본질, 그 사물이 가지고 있는 실제 모습이 아니라 그냥 허상, 허위, 이걸로 말하고 이걸로 들어. 얘 내면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 이름을, 허위, 허상을 두세 개씩이나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매여서 불행하게 살아간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순수하지 못한, 본질적이지 못한 그런 것들, 즉 그런 현실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비판하고 반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보기에서 봤던 현실에 대한 비판과 반성의 과정이 바로 이 연에 나타나 있는 거죠. 3년을 봅시다. 깊은 산에 가고 싶다. 자, 가고 싶다. 자, 눈사람은 되고 싶은 거였으니까 이상적인 자아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가고 싶다라는 거는 뭐죠? 내가 그곳에 가고 싶다? 이 사람이 가고 싶은 곳, 즉 이상세계가 되겠죠. 그렇죠? 이 사람의 이상세계는 깊은 산이라는 모습, 이런 시어로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깊은 산에, 깊은 산으로 지향점이 되는 거죠. 자, 사람들은 근데 산을 다 어디에 두고 다닐까? 혹은 산을 깎아서 대체 무엇을 세웠을까? 자, 깊은 산을 이산이라고 봤을 때, 자, 사람들은 그 이상향을 다 어디에다 갖다 버렸지? 아니면 이상을 깎아서 우리의 이상세계,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을 다 깎아서 도대체 무엇을 메웠지? 즉, 이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현실에 대한 어떤 반성과 비판, 여기에 나타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5번 문제를 한번 보세요. 2번, 자, 5번에 2번. 깊은 산은 화자가 도달하고자 하는 이상세계를 공간 개념으로 보여주고 있구나. 그쵸? 깊은 산은 이상세계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요. 산을 깎아서 도대체 무엇을 메웠을까? 저 이상을 버리고 도대체 무엇을 선택했을까? 라는 것은 현실 세계에 대한 비판적인 질문에 해당한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생각을 돌리자. 눈발이 날린다. 자, 생각을 돌리자, 눈발이 날린다. 자, 이거에 대해서 4번에 나와 있죠? 한번 보세요. 자, 생각을 돌리자는 현실 세계를 딛고 살 수밖에 없는 인간 존재의 한계와 절망의식을 드러내는군 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설명이 맞을까요? 자, 지금 이거 보세요. 자, 지금 이 사람은요, 현실에 대해서, 자, 깊은 산에 가고 싶다 하면서 현실에 대해서 뭔가 부정적인 어떤 비판의식, 이런 것들을 나타냈습니다. 사람들은 왜 저러고 살지? 사람들은 다 이상을 어디다 갖다 팔아먹었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생각을 돌리죠. 다시 이상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눈발이 날리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여기에서 4번에서 뭐라고 해석했냐면 이것이 한계다. 나아가서 이것이 절망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자, 보기가 있는 문제들은요. 선택지에 나와 있는 이 설명이 당연히 보기와도 부합해야 하고 시의 내용과도 부합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얘를 보면은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우리 보기에서 어떤 내용이 나와 있었어요? 자, 보기를 다시 보면은 보기의 첫 번째 줄. 자, 이상세계를 추구하는 작가의 내면의식이 드러난다 했잖아요. 그쵸? 추구하죠.
그리고 이것은 현실 세계에 대해서 철저한 반성과 비판을 한 다음에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과정이 험난하고 고통스럽긴 하죠. 하지만 어쨌든 이상은 계속해서 추구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것이 뭐예요? 다시 현실이 비록 부정적이지만 다시 이상으로 눈을 돌리고 이것을 추구해야 하는데 여기에서는 뭐? 한계? 절망? 그럼 나중에 결국 포기한다는 뜻이 되잖아요. 하지만 이 시는 포기하는 시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4번이 정답이 되겠죠. 4번이 잘못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생각을 돌리자는 한계와 절망의식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정적인 현실에서 벗어나서 이상으로 가자라는 오히려 의지적인 그런 뉘앙스가 있는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합시다. 자, 눈꽃, 은방울꽃, 안개꽃, 메밀꽃, 백꽃, 찔레꽃, 밭꽃. 자, 이런 것들은 뭔가요? 굉장히 좀 작고 연약하고 순수하고 이런 것들이죠. 즉, 이 화자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이에요. 자, 이름이라는 거, 사람들에게 부여되어 있는 이름이라는 거, 뭔가 막 브랜드 네임 하면 우리 굉장히 막 큰 거 생각하고 명품 이런 거 생각하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허위고 허상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대한 이름들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작고 연약하고 순수한 것들을 추구하고 싶다는 화자의 생각이 이런 사물들을 열거하고 나열한 것에서 나타난 거겠죠. 자, 나는 하루를 하루 종일 돌았어도 분침 하나, 약자의 침묵 하나 움직이지 못했다. 들어가자 추위 속으로. 뭐라 그랬어요? 이상세계로 가는 과정 굉장히 험난하고 고통스러운 과정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추위 속으로 들어가자는 겁니다. 때까치, 바람새, 까투리, 오소리, 너구리, 도토리, 다람쥐, 물. 역시 이런 것들도 뭐예요? 순수하고 작고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추구하고자 하는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열거하면서 뭔가 이미지를 나열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5번 마지막으로 우리가 확인해 보면 추위 속이라는 것은 이상적 자아로 나아가기 위해 겪어야 하는 고통과 자기 단련의 과정을 보여주는구나. 맞는 설명으로 봐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앞에 개념 유형에서도 여러분한테 정리를 해줬듯이 자, 보기가 나와 있는 문제들, 즉 새로운 어떤 자료를 제시해서 이 자료를 적용하는 문제들 어떻게 풀라고 했어요? 자, 일단 보기의 내용과 선택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서로 어긋나는 내용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보기와 선택지가 어긋나서는 안 되고 두 번째로 보기와 선택지가 서로 맞는다 하더라도 시의 해석이 잘못되어 있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아까 4번이 답이라 그랬는데 4번 같은 경우에도 뭐가 되는 거예요? 일단 이 부분은 현실에서 이상으로 돌리는 부분이지 한계나 절망을 나타내는 부분이 아니라고 했고요. 보기에서도 이상향에 대한 추구를 보여주는 시다라고 이 시를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계, 절망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보기가 나오는 문제 이런 식으로 보기에서 힌트도 얻고 문제 풀이는 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우리가 가시와 다시를 봤으니까 4번 문제 풀 수 있겠죠. 자, 이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 표현상의 기법, 그죠? 표현상의 특징을 가지고 푸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막차 타도록 합시다. 자, 오늘 우리는 시의 표현 기법 몇 가지를 더 정리를 하게 되겠죠. 앞에서 했던 내용들도 있고 앞에 개념편에서 단골 개념에서 단골 유형에서 나오지 않았던 것들도 있습니다. 하나하나 보면서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A와 B를 비교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금 우리가 A와 B 부분을 비교하는 거죠. 이 부분들을 보면서 같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A. 고비 사막을 걸어가는 낙타탄 행상대에게나 바로 이 부분이었죠. 그쵸? 자, 이 부분. 자, 이것과 그리고 B 부분은 어디예요? 다작품에 나와 있는 요 부분. 그쵸? 자, 이거는 일단 쭉 보니까 좀 너무 눈에 딱 뻔하게 보이는 게 있지 않아요? 그쵸? 사람들. 이런 식으로 뭔가 반복되고 있는 요런 모습이 보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1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 A는 B와 달리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A는 있고 B는 없다는 뜻인데 뭐가요? 식구의 반복을 통해 운율감을 조성한다. 자, 근데 지금 어때요? 맞아요, 이 말이? 자, A를 보면은 보세요.
자, A를 보면, 자, 고비 사막을 걸어가는, 낙타탄 행상대에게나 아프리카 녹음 속 활쏘는 토인들에게라도 뭐 딱히 여기에서 반복된다라고 할 게 뭐 에게 정도? 그쵸? 요런 거 보이죠? 황혼아, 내 부드러운 품 안에 안긴 동안이라도, 자, 지구의 반쪽만을 나의 타는 입술에 맡겨다오. 그래서 여기서 반복을 찾자면 굳이 뭐 그냥 뭐 에게, 뭐 라도 요 정도인 것 같아요. 그렇다 치더라도 B를 한번 봅시다. 자, B를 보면 사람들 대놓고 반복을 하고 있는데 1번에서는 B에는 반복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1번은 틀렸죠. 답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요. A는 B와 달리 점층법이라는 거는 뭔가요? 점점 커져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걸 보면은요. 이게 점점 뭐가 막 커져가고 있나요? 이게 사람들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점점 세지는 거예요? 점점 뭔가 넓어지는 거예요? 점층법이라고 보기는 애매하다는 겁니다. 그쵸? 자, 그리고 A를 한번 볼까요? 자, A도 역시 여기에서 뭔가 점점 커지거나 뭔가 이렇게 점층되어가는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A, B 모두 점층법이 나타나지 않고 있죠. 그래서 2번도 답이 될 수가 없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은요. A는 B와 달리 대상에 인격을 부여하여, 자, A를 보시면은 여기에 뭐예요? 황혼아, 너의, 이게 뭐라 그랬어요? 너라고 의인화하는 것이다. 선생님 아까 얘기를 했죠. 구체적인 청자로 설정을 하면서 이 황혼을 의인화하고 있다. 자, 그러면 A에는 일단 의인화가 나타나 있네요. A는 B와 달리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 지금 B를 보니까 어때요? 의인화되고 있는 거 없죠? 그쵸? 다 사람들이니까, 사람은 원래 사람이니까 의인화시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은 뭐예요? B는 A와 달리 반어적 어조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뭐 어딜 봐도 반어라는 것은 아무데도 사용이 되고 있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은요. B는 A와 달리 시선의 이동에 따른 시상 전개로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를 보면 이게 시선의 이동인가요? 내가 이 사람 봤다가 이 사람 봤다가 이 사람 봤다가 이 사람 봤다가 이거는 시선의 이동은 아니고요. 그냥 그런 사람들을 단순히 열거하고 있는 것이다. 나열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봐주면 됩니다. 자, 4번의 정답 3번 이렇게 봐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나시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나시는요. 박남수의 새라는 시인데요. 이 새라는 시도 역시 여러분이 많이 봤던 그런 시가 되겠죠.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나시 하늘에 깔아놓은 바람의 여울터에서나 속삭이듯 서거기는 나물의 그늘에서나 새는 노래한다. 자, 보세요. 제목이 새예요. 자, 선생님이 제목을 보면서 이게 화자가 중요하냐, 대상이 중요하냐 판단하라 그랬죠. 자, 새가 제목이니까 이거는 대상이 중요한 시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새라는 대상이 가지고 있는 속성 뭐예요? 새는 노래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노래인 줄도 모르면서 노래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을 보면은요. 새는 그것이 사랑인 줄도 모르면서 두 놈이 부리를 서로의 죽지에 파묻고 따스한 체온을 나누어 가진다. 서로 이렇게 날개죽지에다가 부리를 이렇게 암내 나겠다. 자, 어쨌든 부리를 이렇게 파묻고요. 서로 이렇게 따스한 체온을 나누어 가진다는 거. 자, 이게 뭔가요? 사랑의 모습이죠. 근데 새는 그게 사랑이라는 것도 모르면서 사랑의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새라는 대상 뭐예요? 뭘 잘 몰라요. 하지만 하고 있죠. 노래하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새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어떤 순수성, 때묻지 않은, 오염되지 않은 그런 순수성을 말하고 있는 걸로 볼 수 있어요. 자, 이라고 돼 있는 대로 가봅시다. 새는 울어서 뜻을 만들지 않고 지어서 교태로 사랑을 가식하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일련의 내용을 압축한 거죠. 새는 노래인 줄 모르고 노래해. 이건 무슨 얘기야? 자기가 노래인 줄도 모르고 노래를 한다는 얘기는 뭔가 막 지어내서 억지로 꾸며내서 이렇게 뜻을 만들어내는 억지 노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사랑을 가식하지 않는다는 거. 가식적으로 그냥 사랑하는 척,
사랑하는 행위, 행동 겉으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게 사랑인지도 모르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인위적이지 않고 이렇게 막 뭔가 꾸며내지 않은 그런 정말 그런 때묻지 않은 순수한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새의 순수함이 자, 1년에서 제시되었던 내용들이 2년에 와서 어때요? 좀 더 압축적으로 표현이 되고 있죠. 자, 3 봅시다. 포수는 뭐죠? 사냥꾼이죠. 새를 잡는 사람입니다. 자, 새가 지금까지 노래하고 사랑하고 굉장히 평화롭고 순수하게 보였는데 이제 이 순수성을 위협하는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포수는 한 덩이 납이 뭐죠? 총알이죠. 그 순수성을 파괴할 수 있는 그 소재가 바로 한 덩이 납입니다. 이 한 덩이 납으로 그 순수를 즉 새의 그 순수함을 겨냥하지만 포수도 그 순수함을 갖고 싶어서 저 새를 잡으려고 하지만 빵 쏘면 매양 쏘는 것은 피에 젖은 한 마리 상한 새에 지나지 않는다. 자, 나는 그 순수를 얻으려고 했어요. 그 포수는 순수함을 가지려 했어요. 하지만 총을 쏘고 나서 얻게 되는 것은 결국 순수가 아니라 죽은 새의 시체일 뿐이죠. 결국 죽은 새의 시체라는 건 뭐예요? 파괴된 순수성. 그저 순수의 겉모습. 그죠? 껍데기만 남아있는, 본질은 모두 사라져버리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런 파괴의 순수라는 뜻으로 이 상한 새를 해석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나시를 이렇게 보고 우리가 3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1은 3의 그 순수를 볼 때 새의 순수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1에 나왔던 새가 노래하는 모습, 새가 사랑하는 모습, 이게 뭘 나타낸 거냐? 아까 선생님이 순수라고 얘기했지만 이것만 보고 순수를 못 찾았을 수도 있죠. 하지만 3년에 가게 되면 찾아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 사냥꾼이 쏘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노래, 단순한 사랑, 단순한 새가 아니라 순수를 겨냥한다라고 했던 거죠. 자, 그러니까 순수를 겨냥한다라는 것. 새를 통해서 새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순수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새는 순수다. 2번. 자, 2는 새의 순수성을 말하고 있는데, 자, 이것은 뭐다? 1에서 나왔던 새의 모습을 압축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는 거다. 맞는 소리죠. 자, 그 다음에 3번은요. 2는 표면적으로는 새의 순수성을 말하고 있지만 인위적이고 가식적인 것에 대한 비판의식도 엿볼 수 있다. 이건 뭐예요? 선생님이 예전에 그 태도 이야기할 때, 자, 개념 첫 시간이었죠. 화자의 태도를 이야기할 때, 자, 비판적 태도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자, 비판적 태도라는 것은 꼭 대놓고 그거 안 돼, 그거 나빠, 너 그렇게 살지 마 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저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보면서 아, 이건 나쁜 건가 라는 생각을 들게 한다면, 그죠? 직접적으로 나쁘다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나쁜 건가라는 생각만 들어도 거기에서 비판적 태도를 찾아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이연에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 새는 안 그래. 새는 그렇게 가식적이지 않아. 새는 그렇게 거짓으로 인위적으로 꾸며내지 않아. 라고 말한다는 게 결국 뭐겠어요? 그런 건 나쁜 거야. 가식은 나쁜 거야. 새처럼 순수해야지. 가식에 대한, 인위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앞에 선생님이 그런 얘기 왜 했는지 알겠죠? 자, 그래서 자, 몇 번이었죠? 3번 역시 맞는 설명이죠. 자, 4번 3의 상한 새는 1의 순수한 새와 대비되는데 2는 순수하지 못한 인간의 모습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거 말 자체가 안 되잖아요. 상한 새가 왜 인간이에요? 그쵸? 새는 새죠. 자, 새는 새인데, 자, 상한 새와 순수한 새는 어떻게 대비된다? 이 상한 새는 순수하지 못한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그 인간이 얻고자 했지만 결국에는 그 껍데기밖에 못 얻었다라는 의미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순수의 허상, 파괴된 순수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쵸? 새는 어디까지나 새다. 어디까지나 그 순수함을 가지고 있었던 애다. 하지만 상했기 때문에 파괴된 순수를 나타내는 것이다. 4번이 잘못된 해석이에요. 답이에요. 자, 그 다음 5번. 3의 한 덩이 납은 포수가 순수를 얻기 위해 사용한 도구이지만, 그쵸? 아까 얘기했죠. 총알. 순수를 얻기 위해서 사용했지만 결국에는 얻었나요? 그저 파괴하고 얻지도 못했죠. 자, 그래서 행위의 결과가 좋지 않으니까 인간의 순수하지 못한 면을 고발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맞는 설명으로 봐주면 되겠습니다.
자, 3번의 정답 4번이고요. 마지막으로 1번 공통점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1번 매개체를 통해 지난날에 대한 추억. 자, 지금 보면은 뭔가 지난날에 대한 추억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와 있죠. 그쵸? 자, 그래서 1번 땡. 자, 그 다음에 2번. 화자의 처지를 자연물과 대비시키고 있다. 화자의 처지와 대조되고 있는 그런 자연물 나오나요? 없습니다. 2번 땡. 자, 그 다음에 3번. 상징적 표현을 통해 화자가 지향하는 가치. 지향하는 가치. 저곳으로 가야 한다라는 거죠.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뭐죠? 황혼이죠. 황혼이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죠. 모든 것을 포용해주는, 모든 것을 끌어안고 사랑하는 그런 의미로 쓰였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에서는, 나시에서는 뭐였어요? 새였죠. 순수라는 가치를 지향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에서는 뭐였죠? 깊은 산, 눈사람, 이게 다 뭐였어요? 아까 우리가 5번 문제 풀면서 봤잖아요. 이상세계, 이상적 자아의 모습, 이런 거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3번 이게 뭐예요? 화자가 지향하는 가치를 상징적인 소재들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다. 요게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공감각적, 공감감이 아니고 공감각이 되어야겠죠. 그렇죠? 오타가 하나 났어요. 자, 공감각적 표현을 통해, 자, 이 공감각적 표현 아까 선생님이 찍어줬죠. 뭐였어요? 종소리가 저문다 라고 했잖아요. 종소리는 소리, 청각적인 거고, 저문,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것인데, 청각의 시각화를 통해서, 즉 이런 공감각적 심상을 통해서 화자의 대상을 예찬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자, 이게 뭐예요, 지금? 공감각은 맞아요. 그렇죠? 종소리 저문 건 맞다고. 여기에서 공감각이 나타나는 건 맞다는 거죠. 그런데 대상을 예찬하나요? 여기에서 공감각, 종소리가 저문 게 뭐였죠? 삼림이잖아요. 숲. 그 숲 속에 있는 수녀들. 이런 사람들을 지금 찬양하고 막 예찬하고 이런 거였나요? 아니었죠. 외로운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면서 오히려 연민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지, 여기는 예찬적 태도는 안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4번 그래서 틀리죠. 자, 5번 대립적 시어를 사용해서 현실에 대한 극복 의지를 보여준다. 자, 대립적 시어가 나오는 거는요, 일단 새에서 새와 포수가 좀 대립이 되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그 다시에서 뭐 이런 사람들과 내가 지향하고자 하는 깊은 산, 현실의 사람들과 이상세계인 깊은 산이 대립되긴 하죠. 하지만 대립적인 시어를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뭔가 현실에 대한 극복 의지를 요걸 통해서 보여준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1번 정답 3번입니다. 자,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역시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의 명언 타임입니다. 자, 오늘의 명언은요, 선생님 되게 좋아하는 분이 한 얘기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당신의 최고 걸작은 무엇인가? 다음 작품입니다. 자, 찰리 채플린의 말입니다. 여러분, 찰리 채플린,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희극인이죠. 뭐 거의 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라고 뭐 더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정말 매번 그렇게 최고의 작품을 만들고 나서도 어때요? 당신의 최고 작품이 뭐냐? 보통 사람들은 내 최고가 뭐였지? 이전의 것들을 생각한다는 거죠. 아, 내가 제일 잘했던 게 뭐였지? 그런데 찰리 채플린은 다음 거가 될 겁니다. 즉,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찰리 채플린은 계속해서 더 나은 작품을 만들어 갔다는 거죠. 여러분도 과거에 매여 있지 말라는 겁니다. 아, 내가 2학년 때 되게 잘했는데, 아, 내가 6월 모의고사 때 되게 잘했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최고 성적은 언제입니까? 다음 시험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은 점점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거고, 마지막 시험에서는 가장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힘이 되지 않나요? 그죠? 자,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지문 역시 5개의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30초의 투자 해봅시다. 자, 일단 보기가 있는 거 찾아주니까 7번 문제. 가작품과 관련된 보기 제시되어 있네요. 고맙죠. 그죠?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역시 나작품에 대한 보기가 나와 있습니다. 와, 10번 문제 다작품에 대한 보기 나와 있네요. 그냥 이거는 보기를 보면서 가나다 순서대로 하나씩 봐주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9번 문제 나다 가지고 풀고 마지막으로 6번 문제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우리가
가작품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가작품 보기 전에 7번 보기 한번 보고 가야겠죠. 7번엔 보기가 두 개입니다. 먼저 보기 1은 뭐라고 돼 있냐 하면은 문학작품에서 대조란, 대조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이 대조라는 것은 서로 반대되는 내용을 맞세워 그 상반된 특성을 강조하거나 인상을 선명하게 하는 방법. 이건 알고 있죠. 여러분이 대조에 대한 개념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서로 반대되는 것들을 제시한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보기에서 새로운 개념을 제시합니다. 자, 대조는 그 대상들이 명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지만, 즉 이 두 개의 대상을 겉에 표면적으로 둘 다 드러내는 것이 보통이지만 어느 한쪽이 표현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만 제시해주고 하나는 숨겨놓는다는 거죠. 그래도 이 시를 읽는 사람들은 다 안다는 거예요. 뭐가 숨겨져 있는지, 뭐와 대조되고 있는지 안다는 거죠. 따라서 작품을 감상할 때에는 분명한 대조, 즉 두 개가 모두 드러나 있는 대조뿐만 아니라 어느 한쪽이 생략된 은근한 대조도, 하나가 생략되어 있는 대조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보기 1을 참고해서 가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이 보기 2의 내용이래요. 자, 그러면 보기 2를 보니까 1, 2, 3, 4, 5, 6년 각 연별로 설명을 해주고 있죠? 작품, 이거 보면서 쭉 따라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기 2를 한번 보시죠. 자, 기억 1년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1년을 한번 보는데 보기 전에 이거 한번 봅시다. 자, 대지와 하늘의 명시적 대조, 즉 시에 이 두 가지가 모두 어때요? 드러나 있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숭고한 것, 즉 높은 것을 지향하는 산의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다. 1년 보세요. 이 투박한 대지에 발은 붙였어도, 즉 땅에 발을 붙이고 있지만 흰 구름 이는 머리는 항상 하늘을 향한다. 자, 향하고가 뭐예요? 향한다. 여기 하늘을 향하고 사는 산, 뭐예요? 지향한다라는 거죠. 즉 산은 하늘을 지향합니다. 하늘은 높은 곳이죠. 그렇죠? 숭고한 것을 지향하는 그런 한 산의 이미지가 나타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니은 보니까, 자, 이연에서 화자는 푸른 산을 부러워함으로써 이와는 대조적으로 고달픈 현실에 처해 있는 화자 자신의 삶의 모습을 은근히 드러낸다. 자, 은근히 드러낸다라는 것은 여기는 대지와 하늘이 그대로 나와 있는데, 자, 이연에서는 산과 대조되는 화자 자신의 모습, 근데 은근히 드러내니까 화자의 모습은 안 나타나는 거죠. 한번 보세요. 언제나 숭고할 수 있는 푸른 산이, 그 푸른 산이 오늘은 무척 부러워. 자, 저 산이 부러워라는 얘기는 내가 대놓고 나는 저렇게 숭고하지 못해, 나는 저런 푸른 산처럼 못 살아 라는 말을 직접 하고 있지는 않지만 부럽다라는 말만으로도 아, 저 산과 이 사람은 서로 다른 삶을 사는구나, 서로 대조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뭐예요? 대조적으로 고달픈 현실에 처해 있는 화자의 모습, 직접적으로 표면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부럽다라는 말을 통해서 은근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디귿을 한번 볼게요. 3년에서는 밤과 푸른 별의 명시적 대조, 즉 둘 다 시에 나타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암울한 상황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는 산의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 3년 보세요. 하늘과 땅이 비롯하던 날, 그 아득한 날 밤부터 저 산맥 위로는 푸른 별이 넘나들었고 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보면은요, 이 밤을 디귿에서는 뭐라고 해석했냐 하면 암울한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런데 여기에서 밤이 암울한가요? 시 내용을 놓고 봤을 때, 자, 선생님이 보기 문제 어떻게 풀라 그랬어요? 보기의 내용과 선택지의 내용이 부합해야 하지만 일단 보기의 내용에 부합한다 하더라도 시 자체를 잘못 해석하면 그건 틀린 내용이라 그랬죠. 자, 여기 보니까 어때요? 밤이 암울한 상황이다? 한번 보세요. 자, 그 아득한 날, 하늘과 땅이 비롯하던 날, 즉 이 세상에 하늘과 땅이 생기던 날, 즉 세상이 창조되던 날, 산이 생겨나던 날, 즉 이거는요 산이 생기던 날이고요, 산이 탄생하던 그 밤이지 여기에서 우리가 뭔가 암울함을 읽어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디귿에 대한 설명, 이게 지금 잘못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디귿은 틀려요. 밤은 암울한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푸른 별이라는 것도 결국 뭐예요? 여기서 푸른 별이라는 것도 산이 어떤 하늘을 지향할 때
별도 하나의 어떤 이상, 순수의 세계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산은 태어날 때부터 저 별을 바라봤어. 저 높이에 있는 저 이상을 지향했어. 이런 의미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을 여기서 위로라고 해석한 거 얘도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디귿은 시에 대한 해석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답이 얘는 맞는 소리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리을 볼까요? 4, 5연에서는 너그럽고 후덕한 산의 속성을 그려내고 있다. 자, 그래서 각박한 인간 세계의 모습과 은근히 대조한다. 즉, 4, 5연에서는 인간 세상의 모습이 직접 드러나지는 않아요. 하지만 산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죠? 숨겨놓은 그런 대조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너그럽고 후덕한 산의 모습 찾아보면 되겠네? 자, 골짜기에는 양떼처럼 흰 구름이 몰려오고 가고 때로는 늙은 산 수려한 이마를 쓰다듬거니 이게 뭐예요? 구름이 산을 이렇게 스쳐가잖아요. 그게 산의 이마를 이렇게 쓰다듬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산이 다 너그럽게 허락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와가지고 아무나 그냥 이마 다 쓰다듬고 가면 좋아요? 하지만 산은 다 그걸 포용한다는 겁니다. 자, 고산 식물들을 품에 안고 품에 안는다는 것 자체가 포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물들을 품에 안고 길러낸다는 너그러운 산, 대놓고 너그럽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정초한 꽃그늘을 차고 또 이는 구름과 구름. 그래서 여기에는 산의 모습만 나와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뭐다? 각박한 인간 세계와 대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6년에서는 흰 구름과 푸른 산의 명시적 대조를 통해 자, 흰 구름과 푸른 산이 대조되는 것인가 이것부터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내 몸이 가벼이 흰 구름이 되는 날은 강 너머 저 푸른 산 이마를 어루만지리. 자, 나도 흰 구름이 돼서 저 산의 이마를 이렇게 어루만지고 싶다. 즉, 저 산이랑 친해지고 싶다. 저 산과 교감하고 싶다. 이런 뜻인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얘네들이 대조되고 있다 그랬죠. 대조되면 안 되죠. 친구가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미음도 틀린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기 2에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중에 적절한 내용을 바르게 고르면 기역과 니은과 리을 3개를 골라야겠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시와 그리고 7번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나시를 봐야 할 텐데요. 자, 이 나시 같은 경우에는 뭐죠? 자, 8번 문제에 보기가 나와 있죠. 보기를 통해서 정보를 얻어갑시다. 자, 나무는 이성복 시인이 애호하는 이미지이다. 이 시인이 좋아한대요, 나무를. 그에게서 나무는 약하지만 강하고 희생을 감내하면서도 자애로운 모성을 뜻할 때가 많다. 따라서 줄기, 가지, 뿌리, 잎 등 나무의 부분적 이미지들은 나무의 모성성을 풍부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나무가 약해 보여도 그래도 강하다. 여러분, 약하지만 강한 게 뭐죠? 모성, 어머니잖아요.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머니 보세요. 얼마나 강해요. 그렇죠? 강한 이런 모성을 나무를 통해서 나타낸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볼 때 나의 단풍나무는 화자, 곧 시인의 어머니를 나타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시를, 자, 나시를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아, 이 시에 나오는 단풍나무가 누구구나? 어머니구나. 요걸 일단 깔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가지고 있는 줄기, 가지, 뿌리, 잎 이런 것들이 나무의 어떤 모성성을 나타내주는 것이구나. 요렇게 보고 나시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단풍나무 밑동은 어찌나 고운지 나는 연거푸 입 맞췄습니다. 자, 단풍나무 밑동 역시 나무를 구성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역시 모성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자, 찝찝한 껍질의 감각이 혀에 묻어났습니다. 자, 입을 나무 그 밑에 밑동에다가 입을 맞추니까 당연히 찝찝하죠. 그쵸? 자, 찝찝한 거 맛이죠. 미각적 심상을 사용합니다. 자, 나도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자, 단풍나무처럼 살고 싶었다? 즉, 나는 어머니처럼 사는 삶을 추구했다는 거죠. 자, 급한 골짜기로 쏟아지는 물을 한쪽 어깨로 받으며 연한 뿌리로 바위 틈에 길을 만들며 그렇게 살고 싶었다는 거죠. 자, 급한 골짜기로 막 물이 쏟아져요. 나무에게 있어서는 막 쏟아지니까 급한 골짜기는 좀 굉장히 시련, 고통, 뭐 험난한 현실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거를 한쪽 어깨로 받으며 연한 뿌리로. 자, 뭐라 그랬어요? 나무는 연약하면서도 강한 이미지를 갖고 있다 그랬죠. 나무의 뿌리는 연약하지만 이 뿌리가
바위를 뚫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연한 뿌리로 바위 틈에 길을 만든다라는 것은 약하면서도 강인한 그런 여성성, 모성성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언젠가 나도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언젠가 나도 그렇게 어머니처럼 살고 싶었다는 거죠. 푸른 하늘 한쪽에 나의 작은 하늘을 만들며 겁 많은 잎새들을 다른 잎새 위에 들이우며 이렇게 살고 싶었다는 거죠. 찝찝한 나의 입맞춤을 단풍나무 껍질은 알았을까요? 자, 그러면 답을 찾아봅시다. 자, 8번, 1번.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어머니처럼 살고 싶었다는 거죠. 그 얘기는 어머니가 정말 막 사셨어. 이러면 그렇게 살고 싶겠어요? 어머니가 모범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즉 여기 나온 것처럼 어머니는 화자에게 삶의 모범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싶었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1번 맞죠? 자, 그 다음에 2번. 급한 골짜기 이거 뭐라 그랬어요? 험난한 어떤 현실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삶이 순탄하지만은 않았구나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연한 뿌리로 바위 틈에 길을 만들며 이게 뭐라 그랬어요? 뿌리는 연약하지만 이것이 그 단단한 바위를 뚫는다. 연약하면서도 강인한 이게 뭐예요? 보기에 나와 있었던 모성에 대한 설명이었죠. 자, 그래서 3번도 맞는 설명이죠. 자, 4번. 푸른 하늘은 어머니가 못다 이룬 꿈을 말하는 것이다. 자, 어머니가 꿈을 못다 이루었나요? 우리 그거 알 수 있나요? 이 시를 통해서? 알 수 없죠. 보기에서도 우리 어머니가 꿈을 못다 이루셨다라는 내용 없고요. 시에서도 우리 어머니 정말 못다 이룬 꿈 이런 건 나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 어디에서도 끌어낼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죠. 자, 5번은요. 잎새는 다른 잎새 위에 들이우는 것이므로 자, 다른 잎새 위에다가 이렇게 들이운다라는 것은 뭐예요? 뭔가 덮어주고, 그쵸? 감춰주고, 뭐 포용하고 이런 어머니의 자애로운 모성성을 느끼도록 해주는 겁니다. 맞는 설명이죠. 그래서 8번의 정답 4번입니다. 자, 다음으로 다시를 볼 텐데 다시는 10번의 보기를 보면서 같이 봐주면 되겠죠. 자, 그림이 있어요. 자, 이게 뭐죠? 자, 10번의 보기를 봐주면은요. 자, 다는 동일 인물 화자인 A, C, E가 즉 이 다를 A, B, C, D, E 5개의 연으로 나눠놓고 기호를 붙여놨어요. 근데 A와 C와 E는 같은 사람이래요. 에이스라고 합시다. 그래서 자, 이 에이스라는 화자가 자, B와 각각 B와 D 화자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도식화가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즉, 이 에이스는 B와도 대화하고 D와도 대화를 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점선으로 돼 있잖아요. 얘네 둘이 주고받는 말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자, 지금 우리가 보니까 1, 2, 3, 4, 5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다 뭐냐? 바로 어떤 말하기 방식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개념 막차 태워드릴게요. 자, 오늘의 개념은요, 말하기 방식입니다. 이 말하기 방식이라는 건 원래 소설에 나오는 개념이죠. 인물의 말하기 방식,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고사를 들어서 아니면 상황 논리를 들어서 상대방에게 동정을 하면서 뭐 이런 식으로 소설에 나오던 개념입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시에서도 이런 말하기 방식을 사용한 문제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말하기 방식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소설에 가서 선생님이 또 얘기를 할 거지만 자, 인물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그 의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식, 이게 말하기 방식이거든요. 자, 그러면 A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죠. 자, A, 번님네. 번님네는 친구들아, 여러분 이런 뜻이죠. 친구들아, 남산에 가세. 좋은 기약 잊지 마오. 야, 우리 남산 가자. 이 약속 잊지 않았지? 자, 익은 술 점점 쉬고 지진 화전. 화전 알죠? 꽃을 넣어서 붙인 게 만든 거예요. 자, 이게 상해 가네. 그러니까 술도 점점 쉬어가고 우리 이거 도시락, 그쵸? 간식, 소풍 가서 먹을 간식 다 상해 가니까 빨리 가자. 자네들 아니 간다면 내 혼자인들 어떠리. 너네 안 가면 나 혼자 간다? 요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10번에 1번 보세요. 자, A 화자의 말하기 방식 뭐예요? B와 D에게 산수 구경을 가자고, 남산 가자고 권유하고 있죠. 자, 그랬더니 B가 대답을 합니다. 자, 어허이 미친 사람아. 이게 뭐야? 아니, 남산 가자 그랬다고 미친 사람이라 그래도 되나? 자, 미친 사람아. 날마다 흥동일까? 자, 너는 그 맨날 이렇게 흥이 막 이렇게 동하니? 너는 어쩜 그렇게 맨날 노니? 이런 뜻이에요. 자, 어제 곡성 보고 또 어디를 가자는 말인가? 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너는 맨날 놀아. 맨날 어쩜 그렇게 흥이 동해. 어제 걔 우는 거 못 봤어? 왜 울었을까요? 우리는 중시, 과거 시험이죠. 우리는 중시에 급제하고 좋은 일을 하려 보련다. 무슨 얘기예요? 야, 너 어제 걔 과거에 떨어져서 우는 거 못 봤니? 나는 공부할 거야. 난 남산 안 가. 너 혼자 놀러 가. 이런 친구들 있죠. 그쵸? 그 친구가 B입니다. 자, 그래서 2번에 보니까 뭐라고 돼요? 자, 2번, B의 화자는 실리적인 이유를 내세워. 즉, 나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급제해야 된다. 실리적인 이유를 내세워서 얘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C를 봅시다. 저 사람 누구겠어요? 얘겠죠. 아이고 저거 믿을 거 없네. 야, 우리끼리 놀자. 얘한테 가서 붙은 거죠. 그쵸? 우리끼리 놀아보자. 복권 망해로 마음껏 다니다가 복권 망해 머리에 쓰는, 그러니까 모자예요. 복권은. 망해는 신발이고요. 자, 이런 거 모자 쓰고 신발 신고 마음껏 다니다가 돌아와 승유편을 지어 후세 유전하리라. 승유편이란 뒤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 즐겁게 잘 놀았던 그런 일을 글로 지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전해보자. 야, 그냥 우리끼리 놀고 끝나자는 게 아니라 글 지어서 사람들한테 전해주자니까? 자, 3번을 보면 뭐라고 돼 있나요? 자, C의 화자는 옛사람의 사례를 들어 B화자에게 동행해 줄 것을 재차 권유한다. 자, 일단 옛사람의 사례가 나와 있나요? 옛날 사람들 이렇게 놀았잖아. 뭐 이런 얘기 했나요? 없죠. 그리고 B한테 다시 권유하고 있는 거 아니죠. 아, 됐어. 쟤 필요 없어. 야, 우리끼리 가자. D한테 권유하고 있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이 부분에는 나름대로 자기의 명분을 세운 거예요. 글 쓰면 되잖아. 갔다 와서. 그런 명분을 세우면서 얘한테 권유하고 있는 겁니다. 3번이 틀렸죠.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랬더니 D가 뭐라고 합니까? 자, 얘가 야, 우리도 갈 힘 없어. 아, 피곤해. 숨이 차고 오금이 아파. 창문 닫고 따뜻한 방에 이러고 마음껏 퍼져 있고 싶어. 배 위에다가 아기들을 치켜 올리며 배가 엄청 나오셨나 봐요. 그쵸? 누워가지고 배 위에다 애기 이렇게 올려놓고서 숨 쉬면서 쿵푸 팬더처럼 이렇게 숨을 쌕쌕 쉬면서 애들이랑 사랑해보려 하노라. 가족들이랑 있고 싶어. 그런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4번 보니까 D의 화자는 가정에서의 안락을 이유로 내세워서 C의 권유를 거절한다. 맞습니다. 그쵸? 자, 그랬더니 마지막에 E 어떻게 됐어요? 벗이야 있고 없고 친구들이야 있거나 없거나 삐졌어요. 그쵸? 친구들이야 있거나 없거나 남들이 웃거나 말거나 양신미경을 남이 말한다고 해서 아니 보겠느냐. 평생에 이 좋은 회포를 실컷 펼치고 오리라. 친구들이 있든 없든 나는 혼자라도 갔다 오겠다. 자, 5번 보니까 뭐래요? BD 화자의 동행 여부와 상관없이 산수 구경을 하리라 결심한다. 맞죠? 자, 10번의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봅시다. 자, 나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도 역시 뭐예요? 개념들이 마구마구 다량 등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1번. 어순을 바꾸어서 시적 의미를 강조한다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자, 이거 뭐예요? 어순을 바꾼다? 도치입니다. 자, 원래 우리가 말하는 순서를 바꿔서 얘기를 한다는 거죠. 나의 그럼 도치가 어디 있어요? 2연에 있죠. 나도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하며. 원래 정상적인 어순이라면 나도 급한 골짜기로 쏟아진 물을 한쪽 어깨로 받으며 연한 뿌리로 바위틈에 길을 만들며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서술어가 끝으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때요? 두 개의 순서를 바꿔놓고 있죠. 그 밑에 연도 마찬가지죠. 언젠간 나도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하며. 어순을 바꿔놓은 표현이 여기에 나타나죠. 자, 그 다음 2번이요. 자, 다는 서리법을 구사하여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자, 지금 다를 보시면은요, 뭐가 나와 있어요? 맨 끝에 연에 보면, 자, 양신미경을 남들이 말한다고 해서 아니 보겠느냐. 자, 남들이 거기 풍경 어떻다고 말해준다고 해서 내가 그냥 들었으니까 됐어. 내가 안 가겠어? 아니야. 난 갈 거야. 혼자라도 갈 거야. 라고 해서 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해주고 있죠. 맞죠? 자, 그 다음에 3번. 나는 다와 달리 대상을 의인화하고 있다. 그쵸? 나에서는 단풍나무를 의인화하고 있지요. 어떤 부분에서 얘가 사람처럼 의인화돼서 표현되어 있나요? 일단 한쪽 어깨로 받는다는 거. 쏟아지는 물을 한쪽 어깨로 받는다. 이런 거. 뭐예요? 그리고 또 잎새들을 다른 잎새 위에 들이운다. 이런 것들 사람이 하는,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는 그런 행위로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풍나무, 요게
의인화된 대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다는 나와 달리 같은 구절을 반복하여. 자, 지금 같은 구절을 반복하고 있는 건 다가 아니라 나지요. 그쵸?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이 부분이 반복되고 있어서 4번이 답입니다. 다와 나를 거꾸로 써야 되죠. 자, 그 다음에 5번은요. 둘 다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한다. 자, 나에서는 찝찝하다라는 미각적 이미지가 사용됐고요. 다에서는 따뜻하다라는 뭐죠? 촉각적 이미지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5번 맞죠? 그래서 9번의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6번인데요. 자, 6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공통점 문제인데 이 공통점을 따른 게 아니라 화자의 태도면에서 물어보고 있죠. 자, 그래서 화자의 태도 파악하는 거 다시 한번 오늘 개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개념 막차입니다. 자, 화자의 정서와 태도 어떻게 파악하라 그랬어요? 일단 화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의 어떤 정서와 태도를 봐주라고 했죠. 만약에 대상이 중요한 시다. 단풍나무. 이건 대상이에요. 대상이 중요한 시라면 그 대상에 대해서 화자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바로 화자의 태도가 됩니다. 그래서 화자가 중요한 시든 대상이 중요한 시든 화자의 태도는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정답을 찾아보도록 하죠. 자, 1번 화자의 소망의식이 드러난다. 뭔가를 소망한다. 가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뭐죠? 푸른 산과 친해지고 싶은 거, 저 푸른 산처럼 언제나 하늘을 지향하고 싶은 거, 숭고한 삶을 살고 싶은 거, 이게 소망이 되겠죠. 그 다음에 나는 뭐죠?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단풍나무 같은 그런 어머니처럼 살고 싶다. 역시 소망이 드러납니다. 다에서는요, 나 놀러 갈 거야. 놀러 가고 싶어. 라는 그런 소망이 드러납니다. 1번이 답이겠네요. 그쵸? 자, 2번 같은 경우에 현실 극복 의지. 뭔가 지금 부정적인데 이걸 극복하고 싶다? 셋 다 드러나지 않고요. 3번 부재하는 대상에 대한 그리움. 여기에서 뭔가가 없다. 뭔가 사라졌다. 어머니도 사실 여기에서 부재한다라는 거 알 수는 없죠. 그쵸? 셋 다 역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의식. 자, 내가 알 수 없는 어떤 높은 이상세계에 대한 동경의식은 가작품에만 나타나 있고요. 자, 5번은요. 시적 대상에 대한 연민의 감정. 그 대상을 불쌍하게 여기는 것 아무데도 안 나타나고 있죠. 그쵸? 자, 그래서 6번 정답은 1번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유형연습, 시문학 유형연습 다 맞춰봤습니다. 우리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할 것은 앞에서 배웠던 개념과 유형 항상 여러분이 실전 연습할 때 써먹으셔야 된다는 거고요.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소설 단골 유형 들어가게 될 거예요. 이 부분 유형 한번 읽어오시고 문제 한번 풀어오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